작은 아씨들 루이자 메이 올콧 제4장 무거운 짐. 다시 짐을 지고 살아야 하다니 정말 힘들어. 파티 다음날 아침 매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휴가도 끝나고 지겨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난 한 주간의 즐거웠던 기억이 자꾸만 눈에 밟혀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매일매일 크리스마스고 새해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재밌겠지? 조가 지루한 표정으로 하품을 하며 대꾸했다. 지금의 반도 재미없을걸? 하지만 저녁 만찬에 꽃다발을 받고 파티에 갔다가 마차로 돌아오고 일 대신 책이나 읽으며 쉴 수 있다면 정말 신날 거야. 꼭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겠지? 그렇게 사는 애들이 항상 부러워. 화려한 것들이 난 너무 좋거든. 매그가 낡은 옷 2벌을 놓고 어떤 게 더 나은지 가늠해보며 말했다. 글쎄. 우리로선 꿈도 못 꿀 일이지. 그러니까 그만 투덜거리고 엄마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짐을 짊어지고 가자고. 마치 할머니는 나에게는 바다의 노인 같은 존재긴 해. 하지만 내가 불평 없이 업고 가는 법을 배우게 되면 할머니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너무 가벼워져서 내가 오히려 신경 쓰지 않게 될지도 몰라. 상상력이 발동한 조는 기분이 한결 좋아졌지만 매그는 여전히 말썽꾸러기 내 아이들 생각에 기분이 우울했고 자신의 짐이 더 무겁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평소처럼 파란 리본을 목에 메고 가장 잘 어울리는 모양으로 머리를 단장해서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았다. 천덕꾸러기들 말고는 봐주는 사람들도 없고 예쁘거나 말거나 신경 쓰는 사람도 없는데 치장은 무슨 치장? 헥하고 서랍을 닫으며 매그가 투덜거렸다. 재미라고는 어쩌다 한 번씩 뿐이고 그저 평생 악착같이 일만 하다가 심술궂고 추한 할머니로 늙고 말 거야. 가난하다는 이유로 다른 애들처럼 인생을 즐기지 못하다니 정말 너무해. 매그는 상심한 얼굴로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아침 식탁에서도 전혀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다. 모두들 언짢은 기색이었고 불만이 가득해 보였다. 베스는 머리가 아파 소파에 누운 채 어미 고양이 1마리 그리고 새끼 3마리와 함께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에이미는 배운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둥, 신발이 안 보인다는 둥 그렇게 애를 태웠다. 조는 휘파람을 불며 수선을 피웠다. 마치 부인은 당장 붙여야 할 편지를 마무리 짓느라 정신이 없었고 해노는 늦잠을 잤다며 툴툴거렸다. 우리만큼 엉망진창인 가족도 없을 거야. 조는 잉크를 엎지른 데다 신발끈마저 끊어주고 모자 위에 주저앉기까지를 하자 드디어 분통을 터뜨렸다. 언니가 제일 문제야. 합이 맞지 않아 석판에 쓴 답을 모조리 지우며 눈물을 뚝뚝 흘리던 에이미가 톡 쏘아 붙였다. 베스, 그 징글맞은 고양이들 지하실에 집어넣지 않으면 내가 물에 빠뜨려 버릴 거야. 매그가 찰싹 달라붙은 채 등을 기어오르려는 새끼 고양이를 떼어내려다 손이 닿지 않자 버럭 화를 냈다. 조가 웃음을 터뜨렸고 매그는 잔소리를 해댔으며 베스는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다. 에이미는 9 곱하기 12가 뭔지 몰라 징징거렸다. 얘들아, 1분만 조용히 하면 안 되겠니? 이 편지를 아침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너희들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구나. 마치 부인이 잘못 쓴 문장을 벌써 3번째 고치며 소리쳤다. 잠시 잠잠한가 싶더니 해노가 성큼성큼 들어와 뜨거운 반달 모양 파이 2개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다시 나갔다. 해노의 반달 모양 파이는 이 집안의 명물이었다. 자매들은 이것을 톳이라고 불렀는데 다른 먹을거리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뜨거운 파이가 추운 날 아침이면 손을 따뜻이 데워주었기 때문이다.
해너는 아무리 바쁘거나 기분이 언짢아도 매그와 조를 위해 파이 만드는 걸 잊은 적이 없다. 가는 길은 춥고 멀었고 다른 점심거리도 없는 데다 3시 전에는 돌아오는 법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베스, 고양이랑 잘 놀면서 두통 빨리 나.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엔 망나니처럼 굴었지만 집에 올 때는 천사로 변해 있을 거예요. 가자, 언니. 순례자들이 이런 식으로 출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조가 성큼성큼 걸음을 내딛었다. 두 사람은 모퉁이를 돌기 전 항상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었다. 어머니가 창가에서 활짝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안 그러면 왠지 하루를 잘 보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마저 들었다.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잠깐 보는 엄마의 얼굴은 매그와 조에게는 햇살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 엄마가 우리한테 손키스를 날리지 않고 주먹질을 해댄데도 우린 할 말 없어. 전에 없이 쫌생이처럼 굴었으니 말이야. 조가 눈길과 지독한 바람을 견디며 속죄라도 하듯이 소리쳤다. 그런 끔찍한 표현 좀 쓰지 마. 세상에 염증을 느낀 수녀처럼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매그가 말했다. 난 노골적으로 말하는 게 좋아. 조가 바람에 날아가려는 모자를 붙잡으며 대꾸했다. 네 자신이야 어떻게 부리든 상관 않겠지만 난 망나니도 쫌생이도 아니야. 그렇게 불리는 거 싫다고. 언닌 너무 팍팍해. 호화로운 마차를 못하니까 단단히 삐친 거지? 가여운 언니. 내가 돈 벌 때까지만 기다려. 마차에 아이스크림에 굽 높은 신발과 꽃다발에 함께 춤출 빨간 머리 청년까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어처구니 없는 소리 좀 그만해줘. 조의 엉뚱한 얘기에 매그가 웃음을 터뜨렸고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내가 다행인 줄 알아. 만약 나까지 언니처럼 인상이나 구기고 축 늘어져 있었다면 볼만하지 않겠어? 난 늘 재밌거리를 찾아내고 즐겁게 생활하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이제 언니도 죽는 소리 그만하고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와야 해. 알겠지? 조가 언니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격려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각자 따뜻한 파이를 가슴에 안고 겨울 날씨와 고된 일, 놀고 싶은 젊은 혈기를 억누른 채 명랑한 척 애쓰며 걸음을 재촉했다. 마치 씨가 형편이 딱한 친구를 도우려다 재산을 날리게 되자 매그와 조는 자신들 용돈만이라도 직접 벌 수 있게 해달라고 졸랐다.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용기와 근면, 독립심을 길러주기에는 적당하다는 판단 하에 이를 허락했었고 자매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매그는 보물검 가정교사 자리를 얻었고 적은 봉급에도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스스로 말했다시피 사치를 좋아하는 그녀에게 있어 가난은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아름답게 꾸며진 집과 안락하고 즐거웠던 생활, 부족함이라고 모르던 지난 시절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매그였기에 다른 식구들에 비해 가난을 참아내는 것이 더욱 힘들었다. 질투도 불평도 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예쁜 물건과 재미있는 친구들, 교양 있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은 어쩌면 어린 소녀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킹시댁에서 매그는 매일 자신이 소망하는 것들을 맞닥뜨렸다. 아이들의 큰 누나가 나가고 나면 섬세한 장식에 무도복과 꽃다발에 자꾸 눈이 갔고 극장, 콘서트, 썰매 파티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에 대한 정보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또 그녀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돈이 함부로 쓰여지는 광경도 보였다. 가여운 매그는 불평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행복한 삶에 필요한 축복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아직 알지 못했기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을 원망하기도 했다. 조는 불편한 다리 때문에 열심히 시중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마치 할머니의 눈에 우연히 들게 되었다. 자식이 없는 이 노부인은 조의 집에 공경에 처했을 때
자매들 중 한 명을 양녀로 삼으려다 거절당한 뒤 무척 마음이 상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은 노부인의 유산 상속기회를 놓쳤다고 안타까워했지만 돈 욕심이라고 없는 조의 부모님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우리 아이들과 맞바꿀 순 없어요. 돈이 있건 없건 함께 사는 건 행복이니깐요. 한동안 마치 집안과 등을 돌리고 살던 노부인은 친구 집에서 우연히 조를 보고는 그 우스꽝스러운 얼굴과 솔직한 태도가 마음에 들어 자신의 말동무가 되어달라고 청했다. 조 입장에서는 전혀 달갑지 않은 제안이었지만 더 좋은 일자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놀랍게도 조는 이 까다로운 부인과 제법 잘 지냈다. 가끔은 난리법석을 피우기도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집으로 돌아온 조가 더는 못 참겠다고 선언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노부인의 한은 곧 풀렸고 급박한 이유를 들어 조를 다시 부르면 조도 못 이기는 척하고 갔는데 그건 마음속으로 이 불같은 노부인을 조금이나마 좋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의 마음을 진짜 끌어당긴 것은 마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먼지와 거미줄이 쳐지긴 했어도 멋진 책으로 가득 찬 커다란 서재였다. 조의 기억 속 할아버지의 모습은 두꺼운 사전을 가지고 철도와 다리를 만들게 해주시고 라틴어로 된 책에 그려진 이상한 그림에 대한 얘기도 들려주시며 거리에서 마주칠 때면 생강과자를 사주시던 다정한 분이었다. 키 큰 책장 위에서 아래를 굽어보는 흉상들과 안락한 의자, 지구본,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책들을 마음껏 누비며 돌아다닐 수 있는 그곳은 조에게는 천국과도 같았다. 마치 할머니가 낮잠을 주무시거나 친구들을 접대하느라 바쁘실 때면 조는 이 조용한 장소로 달려가 안락 의자에 웅크려 앉아서는 책벌레란 이름에 걸맞게 시, 소설, 역사, 여행기, 하집을 닥치는 대로 읽어갔다. 그러나 모든 행복이 그렇듯 이 또한 오래가지는 못했다. 이야기의 절정이나 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 제일 위험천만한 모험 장면이 펼쳐질라지면 어김없이 조시핀! 조시핀! 하고 부르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에 꽂히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녀는 뜨개실을 감거나 푸드를 씻기거나 벨삼의 슈피를 노인과 번갈아가며 읽기 위해 천국을 떠나야만 했다. 조에게는 무언가 굉장한 일을 하겠다는 야망이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본인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터였다. 그녀를 괴롭히는 가장 큰 고민은 자기 마음대로 책을 읽지도 뛰어다니지도 말을 타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급한 성격의 신랄한 말투, 침착하지 못한 태도는 그녀를 늘 공경에 빠뜨렸고 그녀의 인생은 희극과 비극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그러나 마치 할머니 댁에서 받은 훈련은 그녀에게 딱 맞는 것이었고 조시핀! 이라고 아무리 많이 불린다 해도 자신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를 행복하게 했다. 베스는 수줍음을 너무 타서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다. 보내본 적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바람에 포기하고는 대신 아버지가 집에서 가르쳤다. 아버지가 전쟁터로 떠나고 어머니마저 군인 원호의 일로 바쁘게 되면서 베스는 혼자서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공부를 해나갔다. 현모양처형인 베스는 해너와 함께 식구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편히 쉴 수 있도록 집안일을 하면서도 가족들의 사랑 외에는 달리 바라는 게 없었다. 지루하고도 조용한 날들을 보내면서도 외로워하거나 게으름을 피지 않은 이유는 자신만의 작은 세상 속에서 상상의 친구들과 함께 살기 때문이다. 벌처럼 부지런한 베스는 아직 어린데다 여전히 인형을 좋아하는 까닭에 매일 아침마다 6개의 인형을 꺼내 옷을 입혔다. 어느 것 하나 온전하고 예쁜 인형이 없었다.
에이미가 워낙 낡거나 못생긴 것은 싫어한 탓에 인형을 갖고 놀던 언니들은 베스에게 인형을 물려주었는데 베스가 거두기 전에는 사실상 모두 버려진 것들이었다. 그런 연유로 베스는 이 인형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상태가 안 좋은 인형들을 위해 병원까지 마련했다. 핀으로 찌른 적도 없었고 거친 말을 내뱉거나 때린 적도 없었으며 소홀히 대해 마음을 아프지 않게도 했다. 대신 늘 변함없는 애정으로 먹이고 입히고 간호하고 쓰다듬어 주었다. 몰골이 가장 형편없던 인형은 조의 것이었는데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은 뒤 잡동사니 가방에 처박혀 있다가 베스에 의해 칙칙한 보육원에서 구조되어 피난처로 옮겨지게 되었다. 머리 위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인형에겐 모자를 씌워주고 팔다리가 없는 불치병 환자를 위해서는 모포를 덮어 가려주고 제일 좋은 침대를 내주며 헌신적으로 간호했다. 인형에게 쏟은 베스의 이런 정성을 누군가 알았다면 그는 분명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끝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인형에게 꽃다발도 가져다주고 책도 읽어주고 외투 속에 넣고 나가 신선한 공기도 쏘여주고 자장가도 불러주고 잠자리에 들기 전엔 그 더러운 얼굴에 입을 맞추며 잘자 내 불쌍한 아기들 이라며 다정하게 속삭이는 일도 빼먹지 않았다. 베스는 또한 자신만의 고민이 있었다. 천사가 아닌 사람인 까닭에 조의 말대로 눈물을 찔끔거릴 때가 종종 있었는데 대부분 음악 수업을 받지 못하는 처지와 연습할 만큼 좋은 피아노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음악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이상한 소리를 내는 낡은 피아노로도 열심히 연습하고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누군가가 그녀를 도와줘야 할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도와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 누구도 베스가 혼자 있을 때면 음정도 맞지 않는 누런 건반위로 눈물을 떨군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작은 종달새처럼 노래하며 일했고 가족들을 위해서면 지치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스스로 매일 희망을 불어넣었다.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 내 음악을 하는 날이 꼭 올 거야. 세상에는 베스처럼 수줍음 많고 얌전하며 필요할 때만 모습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걸 무척 즐거워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난로 위의 작은 귀뚜라미처럼 사랑스럽고 햇살 같은 존재가 어두운 침묵의 그림자를 남기고 사라져버린 뒤에야 비로소 그들의 희생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누가 에이미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코라는 대답이 단박에 돌아올 것이다. 에이미는 자기가 어렸을 때 조가 실수로 석탄통에 빠뜨리는 바람에 코가 완전히 찌부러진 거라고 우겼다. 하지만 그녀의 코는 불쌍한 패트리의 코처럼 크지도 빨갛지도 않았고 단지 좀 납작할 뿐이었는데 세상 뭘로 집어올린다 해도 기족적인 코는 되지 못할 터였다. 본인 말고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데다가 자라면서 점차 괜찮아지고 있는데도 굳이 그리스 조각상 같은 코를 갈망하는 에이미는 종이마다 오뚝한 코를 그려가며 마음을 달래곤 했다. 그림에 소질이 있었던 에이미를 언니들은 작은 라파엘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꽃이나 상상 속의 요정을 그린다거나 이야기에 기묘한 사파를 그려 넣을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꼈다. 선생님은 에이미가 석판의 수학 문제는 풀지 않고 동물 그림으로 도배를 하고 지도책 빈 공간에다가는 지도를 뺏겨놓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책마다 우스꽝스러운 풍자 그림들이 튀어나온다며 불평을 해댔다. 하지만 에이미가 공부도 곧잘 하는 데다 행동 또한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용케 꾸중을 모면하곤 했다. 그녀는 원만한 성격에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서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아주 많았다. 오만하면서도 우아한 태도와 다재다능함은 모두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림 말고도
피아노 곡을 12곡이나 연주할 줄 알았고 뜨개질 솜씨도 일품이었으며 불어도 단어를 3분의 2 이상 틀리지 않고 읽을 수 있었다. 그녀가 애처로운 어조로 우리 아빠가 부자였을 땐 말이야 라며 말을 꺼낼 땐 사람들의 마음도 촉촉히 젖어들었는데 친구들은 그녀의 긴 넋두리를 우아함의 결정판이라며 추켜 세웠다. 하지만 사람들이 에이미를 너무 귀여워만 하는 데다가 허영심과 이기심이 나날이 커져가다 보니 버릇없는 아이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허영심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있었으니 바로 사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현실이었다. 사촌 플로렌스의 엄마는 감각의 강자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 파란색 보닛 대신 빨간색을 써야 한다거나 어울리지 않는 외투와 따로 노는 요란한 앞치마를 입어야 하는 에이미로서는 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옷들은 옷감도 좋고 바느질 상태도 꼼꼼한 데다가 그리 낡은 편도 아니었지만 에이미의 예술가적 안목에는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었다. 특히 아무런 장식도 없이 노란색 물방울 무늬만 찍힌 우중충한 자주색 옷을 입고 학교에 가야 하는 올 겨울은 그야말로 고역이었다. 내 유일한 위안은 말이야. 에이미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매그에게 말했다. 내가 말썽을 피웠을 때 우리 엄마가 마리아 파커 엄마처럼 내 드레스단을 집어 올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마리아가 좀 심하게 굴었을 때는 치마가 무릎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다니까? 정말 끔찍해. 그래가지고 학교를 어떻게 가라고. 그런 굴욕을 생각하면 내 납작한 코나 노란 불꽃이 이글거리는 자주색 외투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겠지? 에이미에게 매그는 속내를 털어놓는 친구이자 조언자였고 성격이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온화한 베스에게는 조가 그런 존재였다. 수줍음이 많은 베스는 조에게만 제 생각을 털어놓았고 덤벙대는 조에게 가족 중 그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두 언니들은 사이가 정말 좋았지만 동생들을 한 명씩 맡아 보살필 때는 제 나름의 방식을 고수했다. 자기들끼리 엄마 놀이라고 부르면서 버림받은 인형을 보살피듯 타고난 모순 본능을 발휘해 동생들을 돌보아주고 있었던 것이다. 너 그 재미있는 얘기 없니? 오늘 온종일 너무 우울했어.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 그날 저녁 함께 둘러앉아 뜨개질을 하다 말고 매그가 입을 열었다. 오늘 할머니 집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아무튼 내가 이겼으니까 얘기해줄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조가 먼저 말문을 텄다. 난 오늘도 평소처럼 지루한 벨삼의 책을 웅얼웅얼 하면서 읽고 있었어. 그러면 할머니가 빨리 잠이 드시거든? 그 사이 난 다른 재미있는 책을 꺼내서 할머니가 깨시기 전에 후다닥 읽어치우곤 했다고.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내가 잠이 오는 거야. 그 바람에 할머니가 꾸벅거리기도 전에 입을 쩍 벌리고 하품을 하고 말았지 뭐야. 그랬더니 한 입에 책이라도 삼킬 요량으로 입을 그렇게 크게 벌리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바라져 보이지 않게 애쓰면서 이렇게 대답했지.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 죄에 대해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시더니 당신이 잠시 쉬는 동안 앉아서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원래 할머니는 한 번 잠이 들면 일찍 깨는 분이 아니시거든? 그래서 난 할머니 모자가 머리 큰 달리아 꽃처럼 끄덕대자마자 주머니에서 재빨리 웨이크필드의 목사를 꺼내서 한쪽 눈은 책에, 한쪽 눈은 할머니에게 고정시킨 채 읽기 시작했어. 그런데 주인공들이 물속에 꼬꾸라지는 장면이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버린 거야. 당연히 할머니는 잠이 깨셨지. 하지만 낮잠을 잔 뒤라 마음이 좀 풀리셨는지 좀 더 읽어댄다고 하셨고 가치 있고 교훈적인 벨삼보다 더 좋아하는 그 시시한 책이 뭔지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 읽어드렸고 할머니도 마음에 들어 하셨지.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말이야. 무슨 말인지 당최 모르겠구나.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봐라.
난 다시 그 부분을 최대한 재미나게 읽어드렸고 흥미진진한 부분에서 갠슬을 멈추고는 은근히 할머니한테 여쭤봤거든? 너무 시시하죠, 할머니. 그만 읽을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손에서 떨어져 있던 뜨개질감을 갑자기 집어드시고는 안경 너머로 날 째려보면서 불퉁한 목소리로 이러시는 거야. 읽던 부분을 끝내야지. 버르장머리 없이 원. 할머니도 마음에 든다고 그러셨니? 오, 그럴 리가. 그건 아니지. 하지만 벨삼은 치우셨지. 오늘 오후에 장갑을 찾으러 다시 갔더니 할머니가 글쎄 웨이크필드 목서에 푹 빠져 계시는 거야. 내가 이제부턴 좀 편해지겠다 싶은 생각에 마루를 구르며 춤을 추고 웃어댔는데 까맣게 모르시더라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즐겁게 사실 수 있을 텐데 난 할머니가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별로 부럽지가 않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걱정거리는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 조가 덧붙였다. 그 얘기를 들으니 나도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어. 매그가 말했다. 조 이야기만큼 재미있진 않지만 집에 오면서 많이 생각했던 일이야. 오늘 킨식 때 분위기가 말이 아니더라고. 애 하나가 울면서 말하길 맏형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아빠가 멀리 보내버렸다는 거야. 킹 부인의 울음소리와 함께 킹씨가 고함치면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고 울어서 눈이 얼마나 빨갛게 부어올랐는지 그레이스와 엘렌은 내가 지나갈 때도 얼굴조차 들지 않더라니까. 물론 아무것도 묻지는 않았지만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가족들 망신이나 시키고 나쁜 짓이나 하는 남자 형제가 없다는 게 내심 마음이 놓이기도 했고 말이야. 학교에서 망신당하는 게 못된 남자애들이 집안 망신시키는 것보다 훨씬 견디기 힘들걸?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된 듯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에이미가 말했다. 수지 퍼킨스가 오늘 예쁜 홍옥수 반지를 끼고 왔거든? 정말 어찌나 갖고 싶던지 내가 그 애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니까. 암튼 그 수지가 말이야. 데이비스 선생님을 그렸는데 코는 괴물 같고 등은 구부정한데다 입 옆에는 말풍선까지 그려놓고 꼬마 아가씨들 내 눈은 못 속여 라고 써놓은 거야. 우리가 그걸 보고 까르르 웃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 눈이 우리를 향하더니 수지더러 석판을 들고 나오라고 하는 거야. 수지는 겁에 질려 거의 마비 상태였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갔어. 그런데 세상에 선생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수지 귀를 잡아당기셨어.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리고는 암송대로 끌고 가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석판을 든 채 30분이나 서 있게 하셨다고. 그 광경을 보고 아이들이 웃지 않았니? 조가 재미있어하며 물었다. 웃었냐고? 단 한 명도 웃지 않았어. 모두 생쥐처럼 조용히 앉아있었는데 수지만 엉엉 울었지 뭐. 그러고 나니까 수지가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 반지가 수백만 개가 있다 해도 그런 일을 겪는다면 전혀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나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끔찍한 치욕은 이겨낼 수 없을 거야. 에이미는 자신은 흠잡을 데가 없다는 뿌듯함과 어려운 단어를 유창하게 발음했다는 사실에 우쭐해하며 하던 일을 계속했다. 난 오늘 아침에 흐뭇한 장면을 봤어. 저녁에 말한다고는 까먹어버렸네. 베스가 뒤죽박죽 섞여버린 조의 반지꼬리를 정리하며 말했다. 해너 대신에 굴을 사러 갔는데 생선 가게에 로렌스 씨가 있었어. 내가 통대에 서 있어 날 보지는 못했지만 말이야. 가게 주인인 커터 씨와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그때 어떤 불쌍한 여자가 들통과 자루걸레를 들고 와서는 주인 아저씨에게 아이들 저녁거리가 없어 그러니 청소를 해주면 생선을 조금 줄 수 없냐고 부탁을 했어. 커터 씨가 퉁명스럽게 바빠서 안 된다고 하자 그 여자는 허기지고 슬픈 표정으로 나가려고 했어. 그런데 로렌스 씨가 꼬부라진 지팡이 끝으로 커다란 생선 하나를 걸어 올리더니 여자에게 건네주는 거야. 그 여자는 너무 기쁘고 놀라운 마음에 두 팔로 생선을 덥석 안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고 하는 거 있지. 로렌스 씨가 가져가서 드시오 하고 말하자 여자가 서둘러서 나가는데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정말 좋은 사람 같지 않아? 크고 미끌미끌한 생선을 품에 안은 채 천국 가서도 행복하실 거예요. 라며 로렌스 씨에게 인사하는 그 여자 모습은 또 얼마나 웃겼는지. 베스의 이야기를 듣고 한바탕 웃고 난 자매들은 엄마에게도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잠시 생각하던 엄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오늘 일터에서 푸른색 플라넬 상의를 재단하는데 아빠 걱정이 몹시 되더구나. 아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얼마나 외롭고 막막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엄마도 그래선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아빠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단다. 그때 어떤 노인이 주문을 하러 들어와서는 내 옆에 앉더구나. 가난하고 지치고 수신 가득한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여 엄마가 먼저 말을 걸었지. 아드님이 군대에 가 있나요? 네. 모두 넷인데 둘은 죽고 하나는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답니다. 나머지 한 애가 워싱턴 병원에 입원해 있다길래 찾아가는 길이지요. 노인이 나지막에 그러더구나.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셨네요, 어르신. 동전보다는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 엄마가 그렇게 말했단다.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이런 노인네도 필요하다면 갔을 겁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자식들을 보냈던 거지요. 밝은 목소리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는 노인의 모습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고도 오히려 기뻐하는 듯 했단다. 그 모습을 보니 엄마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4명을 보내고도 불평 한마디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겨우 한 사람을 보내놓고 일이 연연했으니 말이야. 엄마는 집에서 편안히 맞아주는 너희들이 모두 다 있지만 노인의 마지막 남은 아들은 머나먼 곳에서 어쩌면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잖니. 그런 생각을 하니 내가 너무 부자인 것만 같고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엄마는 노인에게 좋은 옷가지와 약간의 돈을 드리면서 값진 교훈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단다. 하나 더 해주세요, 엄마. 이 얘기처럼 교훈적인 걸로요. 전 얘기를 듣고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너무 설교적이지만 않다면요. 잠깐의 침묵을 깨고 조가 말했다. 마치 부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더니 이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랜 세월 어린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해온 그녀였기에 아이들을 기쁘게 할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다. 옛날에 내 자매가 살았단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넘쳐났고 안락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면서 다정한 친구들과 끔찍이 사랑하는 부모님까지 없는 게 없었지만 만족이란 걸 몰랐단다. 이 대목에서 청중들은 서로의 모습을 힐끗대며 열심히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다. 소녀들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멋진 해결책을 찾기도 했지만 제대로 지킬 생각도 안 하고 늘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라거나 저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면서 본인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잊고 있었단다. 결국 어떤 할머니를 찾아간 자매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주문을 가르쳐 달라고 말했어. 그러자 할머니가 불만이 생길 때마다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거라. 그러면 감사의 마음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대답했단다. 그 순간 조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듯 재빨리 고개를 들었지만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을 고쳐 먹었다. 할머니의 충고를 따르기로 한 소녀들은 곧 자신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는 새삼 깜짝 놀랬단다. 첫째는 부자들의 돈도 수치와 슬픔까지는 없애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둘째는 인생을 즐길 줄 모르는 깐깐하고 힘없는 부자 할머니보다 젊고 건강하고 건전한 정신을 가진 자신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단다. 셋째는 저녁상 차리는 게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국어라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넷째는 홍옥수 반지보다는 예의 바른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단다. 그리하여
그들은 불평을 그만두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대신에 전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미 갖고 있는 축복을 즐기고 감사히 받아들이기로 했단다. 그리고 엄마는 그 자매들이 할머니의 충고를 잘 지킨 것에 대해 절대로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고 믿었단다. 어머, 엄마, 우리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하시다니 너무해요. 이야기가 아니라 설교잖아요. 매그가 소리쳤다. 나는 그런 설교가 좋아요. 아빠가 자주 해주셨잖아요. 베스가 조의 방석 위에 바늘을 가지런히 놓으며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난 다른 사람들처럼 불평이 심한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조심할래요. 수지 사건으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에이미가 착한 소리를 했다. 우리에겐 교훈이 필요했어요. 잊지 않을게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서 클로에가 말한 것처럼 신의 은총을 생각해라 얘들아. 신의 은총을 생각해. 하고 엄마가 바로 일깨워주세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서도 이런 설교에서조차 재밌거리를 찾지 않고 못 배기는 조가 이렇게 덧붙였다.